1억 원짜리 자산이 반년 만에 5천만 원으로 쪼그라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점하겠다며 거금을 들여 계약서에 도장 찍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이야기입니다. 왜 시대의 흐름이자 친환경의 상징이던 이 물건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을까요? 2025년 현재, 지금 전기차를 사면 1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급격한 가치 폭락, 부족한 충전 시설, 검증 안 된 품질까지, 이 거품 붕괴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억 원이 넘던 차가 반년 만에 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는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그 첫 흔적은 중고차 시장의 비명에서 나타났습니다. 성공의 상징이었던 프리미엄 전기차가 내물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뒤이은 가격 붕괴가 전기차의 자산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40대, 50대 가장들에게 차는 집 다음으로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차를 고를 때 반드시 따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방어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몇 년 타다가 팔 때 얼마나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랜저와 소렌토가 왜 국민차라 불리겠습니까? 오래 타다가 팔아도 돈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 프리미엄의 상징 벤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벤츠가 야심차게 내놓은 최고급 전기 세단 EQS가 있습니다. 새 차 가격이 1억 6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사이입니다. 웬만한 지방광역시 아파트 전셋값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 차를 산 분들은 분명 자부심이 대단했을 겁니다. 나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다. 친환경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거머쥔 똑똑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반년을 채 타지도 않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니 돌아오는 시세가 9천만 원대입니다. 심지어 6개월밖에 안 된 차도 1억 원 초반에 거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비율로 따지면 40%에서 50%나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반년 사이에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형 세단 한 대를 새로 뽑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1년 반을 꼬박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돈입니다. 트렁크에 중형차 한 대를 싣고 반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폐차장에 갖다 버린 꼴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벤츠만의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국산 전기차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기차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차가 같은 운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는 더 이상 재산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사면 1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가 왜 이렇게 빠르게 가치를 잃어버리는지 그 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차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자동차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처럼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전자제품에 더 가깝습니다. 기존에 기름을 넣어서 달리는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이었습니다. 엔진이란 기름을 태워서 힘을 만들어내는 기계장치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 덩어리입니다. 이 엔진은 관리만 잘하면 수십 년을 거뜬히 버팁니다. 길거리에서 30년 된 옛날 차가 여전히 달리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기계는 달아도 고치면 되고 부품을 갈아 끼우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달린 거리가 적고 관리를 잘한 차는 제값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심장은 엔진이 아니라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
기계가 아니라 화학물질 덩어리입니다. 충전하고 전기를 쓰기를 반복할수록 화학 반응의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를 저장하는 능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을 2년쯤 쓰면 배터리가 하루를 못 버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문제는 교체 비용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새 것으로 바꾸는 데는 몇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를 바꾸려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적게는 2천만 원, 고급 차종은 4천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배터리 성능이 새 차일 때의 70% 아래로 떨어지면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확 줄어듭니다. 그 순간 차의 시장 가치도 함께 곤두박질 칩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차량의 거의 모든 기능이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에어컨 온도 조절부터 스스로 운전을 도와주는 기능까지 프로그램이 없으면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보안 문제를 고치고 새 기능을 넣고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차가 제대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오래된 모델의 프로그램을 영원히 관리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새 차를 팔아야 돈을 버는데 옛날 차 관리에 인력과 비용을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가 끊기고 그 순간 전기차는 최신 기능에서 소외된 구닥다리가 됩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 지원이 끊기면 새 앱 설치도 안 되고 보안에도 구멍이 뚫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도 문제입니다. 기름으로 달리는 차는 100년 넘게 발전해온 성숙한 기술입니다. 5년 전 차와 올해 차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최첨단이던 배터리가 오늘은 구식 취급을 받습니다. 한 번 충전에 400km 가는 게 대단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600km에서 700km 가는 새 모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 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존 모델의 가치는 곤두박질 칩니다. 전기차 앞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충전 시설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충전할 곳이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시설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숫자로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한 대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일반 가정집 7가구가 하루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한 대도 이 정도인데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전기차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의 평범한 저녁 풍경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주차장이 빠르게 채워집니다. 직장인들이 일 끝내고 돌아오는 시간대가 겹치니까요. 이제 이 차들 중 70%에서 80%가 전기차라고 상상해 봅시다. 다들 거의 동시에 충전기를 꽂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전력망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규모 점전이 터집니다. 아파트 전체가 깜깜해지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이런 수준의 전력 부하를 버틸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지은 건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완공된 새 아파트조차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전력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변압기는 높은 전압을 낮춰서 가정에서 쓸 수 있게 바꿔주는 장치인데 이 변압기 용량이 모자랍니다. 전기를 나눠주는 설비도 낡았고 각 집으로 연결된 전선이 감당할 수 있는 전류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전력 설비를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변압기를 새로 달고 굵은 전선을 다시 깔고 전기를 분배하는 장치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공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겁니다. 아파트 한 단지만 해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주택가, 상업시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여기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내야 합니까? 한국전력이 내야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나눠서 내야 합니까?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서로 미루기에 바쁠 뿐입니다. 전력시설 투자 없이 전기차만 늘어나면 결국 시스템 전체가 버티질 못합니다. 충전 시간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존에 기름 넣는 차는 주유소에서 5분이면 탱크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빠른 충전기를 써도 30분에서 1시간, 느린 충전은 8시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명절에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마다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충전되기만 몇 시간씩 날리는 일이 흔합니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전기차는 난방이나 에어컨을 켜면 배터리 소모가 확 늘어납니다. 한겨울에 히터를 틀면 원래 400km 가던 차가 250km밖에 못 가는 일도 생깁니다. 그만큼 충전을 자주 해야 하고 충전소는 더 붐비게 됩니다. 미래는 분명 전기차의 시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전력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다음에야 올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충전 문제로 허덕이는 사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끝났다고 선언했던 기름 넣는 차가 놀라운 진화를 이뤄낸 겁니다. 그 핵심에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48V 시스템이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란 기름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쓰는 차를 말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여기서 전기 모터의 역할을 조금 줄인 형태입니다. 완전한 전기차처럼 전기만으로 달리지는 않지만 엔진을 도와서 기름을 아끼는 역할을 합니다. 48V는 전기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예전 차들이 12V를 썼던 것에 비해 4배나 강해진 겁니다. 4년에서 5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론이고 유튜버고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기름 넣는 차 사면 바보다. 2030년이면 그런 차 생산도 멈춘다. 전기차 아니면 미래가 없다. 이런 예언들이 마치 정해진 사실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소수의 전문가들이 했던 말, 기름차는 쉽게 안 죽는다는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 자동차들은 12V 전기 시스템을 썼습니다. 이 정도로는 시동 걸고 라이트 켜고 라디오 듣기에는 충분했지만 에어컨이나 각종 전자 장비를 돌리려면 엔진의 힘을 빌려와야 했습니다. 엔진이 발전기 역할까지 떠맡으니 당연히 기름을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48V로 확 올린 겁니다. 전기 힘이 4배 높아지니 훨씬 강한 전기 장치들을 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작지만 힘 좋은 전기 모터를 추가로 달았습니다. 이 모터가 엔진이 힘들어하는 순간마다 도와줍니다. 차가 출발할 때, 속도를 올릴 때, 오르막을 오를 때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주니 엔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돌리는 장치나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펌프 같은 보조 장치들도 전부 전기로 돌아가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벨트로 엔진에 연결되어서 엔진 힘을 빼앗아갔는데 이제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기름 한 번 가득 넣으면 1200km를 달리는 차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기름 아껴 쓰는 운전을 좀 신경 쓰면 1600km까지도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기름이 남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소 찾아 헤매고 충전 대기줄에서 시간 날릴 때 이 차들은 그냥 쌩쌩 달립니다. 독일 고급차 회사들의 상황이 이 변화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벤츠는 전기차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하며 기름차 개발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판매는 기대에 못 미쳤고 기존 차들의 경쟁력도 떨어졌습니다. 반면 BMW는 전기차도 개발하면서 동시에 기름차의 효율 높이기에 집중했습니다. 변속기 전문 회사와 손잡고 기어 기술을 혁신했고 48V 시스템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BMW는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냈고 위기에 빠진 벤츠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걸 내세운 중국산 전기차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예상 못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끌려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분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9월, 최모 씨는 중국에서 만든 전기 픽업 트럭을 샀습니다. 픽업 트럭이란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넓은 칸이 달린 차를 말합니다. 가족들과 캠핑 다니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넓은 짐칸에 전기차 특유의 조용한 주행. 거기다 같은 종류의 국산차보다 수백만 원이나 싼 가격까지. 괜찮은 선택 같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받는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새 차인데 여기저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실내 전선이 덜렁거렸고 마무리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실내등 버튼을 누르면 불이 꺼지고 손을 떼면 불이 켜졌습니다. 정상이랑 완전 반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창문을 올리면 중간에서 멈춰버리고 어디선가 정체 모를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운전 중에 벌어졌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도로인데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스스로 멈추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가족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 황당한 건 물건을 산 뒤에 고쳐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고쳐달라고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연결이 안 됩니다. 어렵게 통화가 되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확인해 보겠다 뿐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면 이번엔 원래 그렇다고 버팁니다. 환불은 꿈도 꾸지 말라는 분위기였고 결국 제시된 해결책이라는 게 위로금 50만 원을 줄 테니 더 이상 따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불량차를 떠안은 소비자에게 50만 원 쥐어주고 입막으려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도로 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겉모습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최신 기능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큰 화면에 각종 첨단 운전 보조 장치까지. 사양표만 보면 가격 대비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품질 관리와 사후 서비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는 TV나 냉장고와 다릅니다. 고장나면 불편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전자장치 오류로 갑자기 속도가 붙거나 핸들이 안 돌아가면 대형 참사가 납니다. 자동차 품질은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커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만 개의 부품을 조립하고 수천 가지 상황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데는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개인 피해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중심인 중국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곧 닥칠 큰 충격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1년에 5,500만 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팔리는 건 2,700만 대 수준입니다. 절반이 재고로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 차는 안 팔리니 완성된 차들이 창고와 야외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재고가 쌓이면 만든 회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깎습니다. 제발 사주세요 하면서 손해보는 할인에 나서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짜리 차가 약 3,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 가까이 가격이 빠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팔아도 이익이 안 남는다는 점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버티기 경쟁에서는 결국 체력이 약한 쪽이 먼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세 곳 1위 기업 BYD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BYD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이 꺾이는 충격을 맛봤습니다. 매출액은 39조 원에 달했지만 순이익은 전년보다 33%나 줄었습니다. 판매 금액은 늘었는데 남는 돈은 줄었다는 건 이익을 깎아가며 판매량을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가격 전쟁의 타격이 업계 1등에게도 미친 겁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는 약 130개 회사가 뒤엉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돈을 버는 곳은 BYD를 포함해 딱 4곳뿐입니다. 나머지 126개 회사는 적자 상태로 버티고 있거나 이미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영량하던 회사들이 수두룩한데 그 보조금마저 끊기려 합니다. 중국 정부가 2025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이 끊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줄줄이 망하는 사태가 예상됩니다. 살아남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될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남은 차들을 어떻게든 처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세란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붙는 세금입니다. 100%면 원래 가격의 2배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팔지 말라는 겁니다. 유럽도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도 막히고 유럽도 막히면 넘쳐나는 중국산 전기차들은 어디로 갈까요? 규제가 느슨하고 시장이 열려있는 곳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무역 협정 덕분에 관세 장벽도 낮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남는 재고를 털어내기에 딱 좋은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의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왜 지금 전기차를 사지 말라고 할까요? 단순히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사면 손해보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발 가격 전쟁으로 새 차 가격이 매달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천만 원에 산 차가 6개월 뒤에는 3천만 원에 팔릴 수 있습니다. 새 차를 사는 순간 이미 손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고차 가격까지 떨어지니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전기차를 사면 1년 뒤에 같은 돈으로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터리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짧아지고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늘어나고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2년 뒤에 나올 전기차는 지금 나온 것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불완전한 기술에 거금을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충전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충전소 확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충전시설 의무화 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몇 년만 기다리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정부 정책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다릅니다. 충전 요금 정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름값보다 싸게 충전할 수 있지만 전기차가 늘어나면 충전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계산한 경제성이 몇 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차의 연비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의 장점을 많이 가져오면서도 충전 걱정이 없습니다. 굳이 검증 안 된 전기차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전기차를 사는 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기술은 발전하고 환경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차를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기다리라고 하는 건 그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전기차는 분명 미래의 방향입니다. 언젠가는 대부분의 차가 전기로 달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전기차를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년 뒤에 같은 차의 새 차 가격이 수백만 원 떨어져 있을 겁니다. 중고로 팔려고 내놓으면 산 값의 절반밖에 못 받을 겁니다. 충전소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쌓일 겁니다. 한겨울 히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불안할 겁니다.
혹시 불이 나면 어쩌나 걱정될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훨씬 좋은 신형이 더 싼 가격에 나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시장이 안정되고 기술이 성숙해지고 충전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지켜보는 게 현명합니다. 그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차를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시점입니다. 정부 보조금 몇백만 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조금보다 더 큰 돈을 가치 하락으로 잃게 됩니다. 주변에서 전기차 샀다고 자랑해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뒤면 누가 현명했는지 드러납니다. 기다림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탄다는 뿌듯함은 잠깐이지만 통장에서 사라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기차 시대는 반드시 올 겁니다. 다만 그 시계가 언제 맞춰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전기차는 미래의 방향이 맞지만 지금 당장 뛰어들기에는 너무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급격한 가치 하락, 부족한 충전 시설, 검증되지 않은 품질, 세계 시장의 출혈 경쟁까지 조급하게 따라가다가는 피 같은 돈만 날리고 1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먼저 달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고 검증이 끝난 다음에 올라타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싼 전기차가 밀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요구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이에서 소비자인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조금에 흔들리지 말고 광고에 넘어가지 말고 실제 이득과 손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차, 지금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돈과 관련된 정보, 남들보다 빠르게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